대한민국 99%를 위한 편파 방송, 나는 꼽살이다. 세상이 밝아질 때까지 여러분의 눈을 환하게 밝혀드릴 방송, 나는 꼽살이다. 호미 10회 시작하겠습니다. 재수씨, 결혼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행복하고 결혼 축하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되시고 나의 미래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축하해줄 사람들과 같이 하는 소규모 결혼식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벨뷰티아라는 오직 한 쌍의 신랑 신부님, 그리고 혼주와 하객들만을 위한 여유롭고 안락한 일식 장소입니다. 작아서 더 행복한 결혼식. 유부남이 된 걸 환영한다. 앞으로도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다. 결혼 축하해. 결혼을 축하합니다. 포털에서 벨뷰티아라를 검색하세요. 예약 문의는 02-512-7996. 돌잔치 및 각종 기업 행사도 예약받습니다. 국민TV 조합원에겐 다양한 혜택을 드립니다. 나는 꼽살이다. 오늘 호미 10회입니다. 두 자릿수를 찍었는데요. 이런 기념비적인 날에 누님 목소리 대신에 제 목소리로 방송을 시작하니까 상당히 좀 쑥스럽고 그렇습니다. 누님이 지금 미국에 가셨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아드님이 미국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이렇게 미국에 가셨는데 지금이 하필 딱 그 시기라서 오늘 부득 이야기 제가 진행하게 됐습니다. 우리 우틸 형님부터 인사하시죠. 예, 저 우틸 우석훈입니다. 예. 최근에 제가 야구 보다가 예. 진짜 감동받은 게 하나 있는데요. 예. 그래서 저도 크게 결심을 했죠. LG 트윈스의 우규민 투수라고 있어요. 예. 언더핸드인데 한국에서 언더핸드 투수는 뭐 크게 인기가 있진 않죠. 예. 또 에이스도 아니고 또 뭐 거의 꼴찌 가까운 팀에 있는 투수였는데 예. 지금 올스타 시즌이거든요. 예. 일주일 하고 그 앞에 또 3게임은 우규민 게임이 없어서 열흘 동안 비거든요. 열흘 비는 동안에 1군 등록을 말소를 하고 예. 3군 게임에 갔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2군 게임을 뛰려고 했는데 2군 예. 게임이 없다는 거예요. 또 그 기간에는. 3군 게임에 자기가 몇 회라도 올라가겠다고, 그래서 하반기에는 좀 잘해보겠다고 하는데 제가 야구 인생, 그러니까 구경하는 야구 인생 야구 후경 인생. 20년에 3군 게임 뛰는 1군 투수는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야구를 못할 수도 있고 뭐 팀이 못할 수도 있는데 야, 그 3군에 가서라도 자기 공을 좀 제대로 만들고 오겠다는 거 보고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청자 맞죠? 시청자 여러분, 아니, 청취자죠. 네.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3군 게임에 뛰는 1군 야구 선수의 마음으로 우리가 정치와 정책과 사회를 살펴야 다음 선거에서 앉을 것 같다. 그런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청자도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게시판도 보니까. 예. 아니 근데 형님 같은 분이 1군에서 3군으로 내려가는 자세는 어떤 거야? 궁금하네 이제 갑자기. 경제학 박사에서 애기 키우다가 경제학 학사로 아니, 애기 키우다가 고양이 키우는 신세로 10년이 아니라 10회입니다. 벌써 네. 10회째 맞았는데 어떤 감회가 있으신지. 근데 이게 2주마다 한 번씩 하니까 예. 까먹어요. 언제 하는지. 2주마다 한 번씩 하니까 벌써 20주가 지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도- 20주인데 사실 우리가 세월호 사건 때 예. 한 번 건너뛰었으니까 사실 22주가 네. 지났죠. 그래서 매주 할 때는 굉장히 빡빡했던 것 같은데 격주가 되니까 사실은 조금 느슨한 게 아니라 많이 느슨해요. 네. 그래서 매번 딱 그때 필요한 얘기들을 하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아쉬운데요. 예. 그래도 격주로 해야지 매주 하면은 죽을 것 같아요. 힘들어서. 전 그래도 그 2주에 한 번씩이나마 이렇게 호미에 가니까 네. 그 자연 풍광에 힐링이 됩니다. 너무 좋아요. 진짜. 예. 요즘 파리가 많아서 파리 때문에 좀 고되긴 해도 그래도 그 저녁에 돌아가는 길
하긴 파리들이 돼지를 좋아하긴 해. 형님도 좋아하더라고 보니까. 난 돼지 아니야. 돼지 띠일 뿐이야. 말 나온 김에 KBS 사장 바뀐 얘기 잠깐만. 예. 아니 KBS 라디오에서 뜬금없이 예. 인터뷰를 하자 연락이 온 거예요. KBS 라디오에서 올 리가 없는데 그래서 예. 했어 얼떨결에. 예. 그랬더니 그 다음 날 예. KBS 사장이 정해졌더라고요. 사장 없는 동안에 잠깐. 잠깐의 해방구. 개콘 봤더니 예.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예. 그것도 보니까 사장 없는 동안에 원래 우린 이렇게 진짜 재밌던 2, 3주가 있었죠.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저도 느낀 게 뭐냐면 예. 언젠가부터 그러니까 지난해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에 예. 이제 뭐 얘네들이 방송 장악을 딱 하기 전에 예. 그 잠깐 동안 한 몇 달 동안 저한테 연락이 되게 신나게 많이 오더라고요. KBS에서. KBS, MBC도 그랬고 그러더니 한 이제 조금 뭐 이 정권의 장악력이 좀 생겼다 싶은 시점부터는 연락이 뚝 끊겼어. 예. 그러다가 최근 왜 사장 바뀌고 나서 한두 달 사이에 연락이 또 조금씩 오더라고요. 예. 근데 또 끊기는 것 같아, 느낌. 야 이렇게 조금 그 빈틈이 생기면은 섭외가 되는 두 분인데 그 빈틈이 생겨도 섭외가 안 되는 점입니다. 당신 국민TV에 1년 365일 나가잖아. 아, 그래서 그런가? 예. 두 분은 그래도 뭐 불량식품 정도 됐는데 저는 뭐 독극물. 자, 우리 선딜령님. 예. 네. 자, 호미 10회를 맞는 시점에서 지금까지의 방송을 평가해 보신다면 어떠실까요? 그 전에 인사. 안녕하세요. 선딜 선대인입니다. 여러분들의 귀염둥이. 막 가는데 이제. 아니, 요즘 30도가 넘는 무더위에도 전혀 불하지 않는 슈퍼 초강력 파워. 아니, 형님, 그 KFC 이제는 파파이스로 바뀌었는데 거기 안 나가요? 초기에 나갔다가 네. 안 나갔는데 안 나간 지 한참 됐는데 야. 이제야 알다니 정말 서운한데. 아니 KBS에서도 부르는 선대인이 한겨레에서 잘리네. 야, 이거 수고 우익화된 거 아니에요? 내가 잘랐어. 말은 바라 하자고. 예. 자, 10번째. 10번째 맞았습니다. 감회가 어떠신지? 우리가 이제 뭐 2012년 경우에는 사실 뭐 여러 가지 총선 대선이라든지 이제 긴박한 일정들이 있었고 또 그렇게 이제 힘을 뭐 없는 힘이라도 쥐어 짜내야 되는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물론 뭐 그렇다고 사정이 뭐 넉넉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체력을 조금 비축해 가면서 이렇게 차분하게 다뤄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격주여서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겠지만 그만큼 그래도 그 사이에 벌어졌던 일들을 조금 더 농축해서 다루겠다,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루겠다 이런 뭐 마음가짐 자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 오늘 그 낙곱살 호미 10회는요 여왕벌 누님이 안 계시는 것과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이 스튜디오. 예. 지금까지는 누님이 둥지를 트신 미화누님의 본거지인 그 호미를 떠나서 지금 국민 라디오 스튜디오에서 또 띨띨이 형님들을 모셨는데요. 어떠세요? 여기 처음 와보세요? 우리 우틸 형님은 한번 오셨잖아요. 네. 예. 그땐 9층으로 오셨죠. 휑한. 에어컨 잘 들어가고 시원해요. 네. 여기도 그렇습니다. 예. 우리 조합원분들이 다 마련해 주신 겁니다. 우리 선딜 형님은 처음 오셨어요? 아니 저도 몇 번 왔죠. 뭐 글쎄 말이야. 녹음도 하러 왔었고 초기에 왔을 때는 용딜 얼굴이 막 썩어가더만. 네. 이젠 그래도 많이 좋아졌네요. 국민 TV 체제가 좀 잡힌 건가? 속으로 썩어가고 있습니다. 속으로. 자, 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국민 라디오, 국민 TV 시발점이 바로 이 나는 꼽살이다. 당신이 발음하면 다 이상해. 시발점 그런데도 이게 막 쌍욕 버전으로 들려. 예.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국민 TV 미디어 협동조합의 시발점이 바로 낙곱살이었습니다. AP통신과 같은 언론사가 협동조합으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를 이 방송에서 듣고 거기서 시작된 게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지금 라디오에다가 TV까지 개국한 상황입니다. 일단 이 협동조합 아이디어를 처음 주셨던 우틸 형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국민 TV에 대해서. 아직 뭐 모자란 점이 많습니다만은. 갈 길이 조금 더 있을 거라는 생각 하나 하고요. 예. 그다음에
비슷한 대한 매체가 여러 개가 있는데 예. 차별성을 어떻게 둘 거냐 음. 그런 게 이제 지켜보는 데서는 조금 고민스럽더라고요. 네. 아니 솔직한 심정으로 네. 그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른바 대한언론의 지형이. 이따가 선대인 형님께도 여쭙겠습니다. 근데 각자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는데 예. 이상호 기자는 저랑 되게 친한 친구거든요. 예, 예, 예. 근데 이렇게 방송만 놓고 보면은 예. 누가 누구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서 뭐 현장성을 강조해도 좋고 네. 아니면 뭐 조금 더 전문성을 둬도 좋은데 예. 조금 특색 있는 길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죠. 네. 특색 있는 길. 네. 그리고 그 전에 여기 라디오 보니까 좀 친근하게 잘 만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조금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지 간에 하여간 예. 개성 있는 방송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개성 있는 방송. 알겠습니다. 예. 개성이 없다는 얘기. 아 비슷비슷해요. 근데 네, 비슷비슷하다. 이 아니, 로고 근데 빼고 나면은 나오는 사람도 사실 또 비슷비슷하고. 그렇지. 그래서 이게 어디야라고 예.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 아니 뭐 그런 말씀도 사실은 일리가 있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 우리가 그런 말은 하지 않습니까?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에 나오는 사람도 비슷하고 그들의 논조도 비슷하고 무슨 회의하는 줄 알았어요. 편집 회의를. 색깔 꽂으면 TV 조선이고. 예. 아, 실제로 회의를 해요. 진짜요? 골 때리는 게 뭐냐면 예. 지금은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제가 있던 무렵 한 10여 년 전에는 예. 그 동아일보 편집부장이 그 마감을 하잖아요. 예. 하고 나면 예. 조선일보에 전화를 걸어서 뭐 어느 쪽이 먼저 전화를 거는지 모르겠는데 예. 야 니네들 오늘 일면 뭐 하고 뭐 주요면 제목이 뭐냐 뭐 예. 논조 어떻게 잡았냐 뭐 이런 이야기를 막 하고 지내요. 골 때리죠. 예. 아니 그게 무슨 심사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지네들끼리 물 안 먹기 위한 건지 뭐 하여튼 하고 있는 짓이 어떨 때 황당한 보면 거죠. 전날 조선일보가 일면에서 다룬 이슈, 네. 아젠다 이게 다음날 동아일보 사설로 이렇게 뒷받침되고 그런 걸 봤다니까요. 또 지난번에 문창극 파문 때는 중앙일보가 내내 문창극 그 엄호했지 않습니까? 네. 결국 조선 동아도 돌아가면서 하는 중앙일보 거죠. 따라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야. 신호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따라가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네. 조선 중앙 동아 보고 합치라 이런 얘기는 안 하지 않습니까? 경제만 놓고 보면은 예. 뭐 다른 쪽 기사는 모르겠는데 예. 보통 그 연합뉴스 있죠. 예. 거기서 논조를 잡아요. 그러면은 조선일보가 따라하고 예. 한두 번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입장이 되는데 맨 처음 입장을 잡은 사람이 누군지 제가 막 추적을 해보니까 예. 연합뉴스였던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거 관련해서 뭐 말 나왔으니까 조금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연합뉴스가 예전에 매체 영향력이 거의 없었어요. 예. 대중 접점이 별로 없어서. 예. 그런데 이게 이제 포털에 실리기 시작하면서 대중 접점이 이제 굉장히 강해졌죠. 과거에는 뉴스 도매상이었는데 그렇죠. 이제는 통신사니까. 소매상 기능까지.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이제 포털 입장에서 보면 그 연합뉴스가 기자 수가 많고요. 예. 그 다음에 어쨌거나 현장에서 기사의 뭐 충실도 이전에 빨리 이제 속보로 전달하는 건 연합뉴스가 제일 빠르거든요. 지금. 예.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예. 자, 그러면서 이제 대중 접점 늘어나고 이제 빠르니까 포털에서도 빨리 걸고 많이 그래서 연합뉴스를 많이 소비를 하거든요. 예. 근데 이러면서 이제 이 이명박 정부 들어오면서 연합뉴스를 뭐 기간 방송사로 키운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 뭐 이런 명분으로 해서 매년 한 350억 정도씩 세금으로 지원을 합니다. 예. 이걸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세요. 근데 이렇게 세금을 지원해서 뭐 국민을 위한 방송을 만들면 좋은데 이 국민을 위한 방송 국민 TV에서 만들고 있고 연합뉴스는 예. 전혀 국민을 연합시키지도 못하고 있고 이 특정 정권을 위한 방송을 만들고 기득권 있거든요. 연합. 그렇죠. 이번에 뭐 세월호 사고 때도 많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이제 그래서 정권이 새정치민주연합 넘어가면요. 새정치민주연합 뉴스가 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정권의 것들 해바라기. 구조들을 예. 바꿔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연합뉴스에 대한 세금 지원이라는 게 예. 만약 국민적 합의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면 예.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보도할 수 있는 네. 그런 구조를 갖춰야 되거든요. 예. 그런 건 전혀 없이 이제 정권 이제 통신사로 만든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지난 대선 아마 기억하실 건데요. 왜 예. 그 타임지에스인가 제목을 Strongman's Daughter 그래서 네. 그게 이제 뭐 우리로 옮기면 철권 통치자의 딸 이런 건데 예.
그걸 뭐 그때 뭐라고 했냐 실권자의 딸 뭐 이런 느낌으로 번역을 하고 예. 그걸 이제 새누리당에서 막 떠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의 외신 가지고 장난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연합뉴스가 그런 것들을 제일 먼저 보도하면서 그냥 표현들을 정권에 이렇게 유리한 쪽으로 또는 뭐 이 기득권에 되게 유리한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네. 그러면 연합뉴스를 보고 이제 대부분의 언론들이 또 그걸 뭐 2차 확인을 하기도 합니다만 연합뉴스 그대로 옮기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의사설정 기능이 굉장히 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연합뉴스를 좀 바꾸는 거 중요하고요. 만약 연합뉴스가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예. 사실은 뭐 이 정기국회 때나 예. 내년에 이제 예산안 검토할 때 예. 이 350억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진짜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연합뉴스가 그 돈을 안 받으면 사실 매년 적자가 나거든요. 예. 근데 그걸 이제 흑자를 내는데 사실 흑자 폭이 뭐 한 150억, 200억 이런 정도면 예. 사실 우리가 국민 돈으로 그걸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사실 계속 적자 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연합뉴스 입장에서 거꾸로 보면 그 세금을 주는 이제 정부 여당 쪽에 네. 목매는 그런 이제 보도를 지금 자꾸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예. 국민TV 깔때기를 대자면은 저희는 연 그 수십억에 이르는 이런 돈을 다 조합원들로부터 받거든요. 그 조합원들한테 그 또 우리는 눈치만 보는 것이고 나머지한테 눈치 볼 일이 없기 때문에 가장 건강한 언론의 길을 택한 것이 아닌가. 이것이 바로 우띠일 형님이 일러주신 협동조합의 길, 협동조합 언론의 그런 도달점이 아닌가. 아니 안정성만 가질 수 있으면은 예. 가장 이상적인 구조죠. 그게. 그렇죠. 예. 안정적이지 않아서. 근데 그건 시간이 좀 필요할 거고 예. 특정도 기똥찬 거, 예. 그러니까 전 세계 특정 이런 거 몇 번 하고 또 그래야죠. 아니 지난번에 그 문창극 특종도 사실 우리가 했는데 네. 같은 시간에 KBS도 동시에 낸 거야. 이게 빛이 나질 않는 거야 이게. 너무 아쉽고 섭섭하고 그랬어. 아니 근데 열심히 하다 보면은 예. 그런 특종하는 순간이 올 거예요. 예. 하여튼 뭐 모두가 열심히 정진하고 있으니까 좋은 결실이 있을 날이 오리라 기대하면서 자 오늘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시간 방금 시간대에 보내드리는 방송 99%를 위한 편파 방송. 나는 꼽살이다. 낱낱이가 말리자 그들의 속셈 산산이 조각내자 그들의 계획 쫄지마 그들 앞에 겁내지 말고 졸지마 이들에게 귀 기울여 바리 씹대야 우딜 세금혁명 당선 딜 시사돼지용 딜 우리의 여왕벌 루나 김미화 카카의 호연적인 경제정책 가족과 기득권 무한 사랑 나라 돈 야금야금 꼽을 치네 근데 왜 니네들은 세금 안 내? 형 누나 조심해요 그러다 잡혀가요 행복한 세상이 올 때까지 여러분은 계속 떠들어야 합니다 계속 나는 꼽살이다. 현재 우리 그 환율 변동 상황은 좀 급하다 이런 인식들을 하고 있고 현 시점에서는 환율 매환 시장 안정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 경제 상황만 감안하면은 추경을 하고도 남을 상이라 보아집니다만은 그러나 여러 가지 재원 사정이나 또 이런 부분들이 법정 요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 경제 강국들조차 양적 완화 등 비전통적인 경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만 과거의 틀에 얽힌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정책 대응으로는 답답한 현 경제 상황을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경환 부총리 후보자 논란의 핵심은 바로 이것. DTI가 시행한 지 10년이 경과됐고 그동안 우리 부동산 시장 환경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 야당 의원들은 당연히 우려하고 부동산은 지금 정상적인 거래로 제대로 되고 있는 상황에서 빚을 얻어서 부동산 거래를 부추기는 이러한 LTV DTI를 완화할 경우에 이것은 도박에 가깝다. 새누리당은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습니다. 가계부채가 1,025조 정도 되는 전체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보셔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이 곧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그만두겠다고 사표 쓴 분을 다시 총리로 눌러 앉혔어요. 그걸로 끝이 아니죠. 지금 장관 후보 중에서도 이미 낙마가 기정사실화된 분도 있고 낙마 여부와 관계없이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장관을 하겠다고 그런 싶은 분들도 있었고 그중에 또 한 분은 저에게 월북을 권유했습니다. 나 참. 누구? 정성근이 그 조국 또 공지영 이런 정말 걸출한 분들하고 저를 한대 엮어가지고 북으로 가라고 해가지고 전 좀 기분이 좋았어요 솔직히. 아니 사이즈는 걸출하지. 같은 반열이라 이거지. 그렇지. 내 조국 교수님 같은 분하고 조국 교수님은 기분 나빴을지 모르겠는데 난 무척 기분이 좋았어요. 앞으로 좀 그렇게 좀 씹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배둘레 사이즈가 너무 차이 나요. 글쎄 말이야. 내가 정말 아주 뿌듯했다니까. 청문회 석상에서 내 이름이 막 거론되고 그러는데 존재감 장렬이었습니다. 예. 자, 이번에 지금 김명수, 정성근, 정종섭 그 형이 아주 골 때리더만요 보니까. 전에 동아일보 보던데 애들 앞에서 강의를 하는데 애들이라서 죄송합니다. 대학생들 앞에서 강의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그 헌법에 1인 1표제는 대단히 문제가 많다. 나같이 훌륭한 사람은 1인 100표를 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런 분이 안전행정부 장관을 하겠다고 지금 나선 상태입니다. 예. 자, 우리 선til 형님부터 이 최근에 그 인사 어떻게 보셨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예. 높아진 국민들의 그런 이 눈높이를 맞추기가 좀 힘들다. 예.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아니 지금 하도 막장 인사들만 계속 나오다 보니 국민들이 기대감이 없잖아요. 그래서 눈높이를 진짜 거의 내가 보기에는 눈높이가 바닥에 닿을 것 같아. 그런데 이 바닥에 닿을 정도의 그런 눈높이조차 맞추지 못한 인사들을 지금 계속 내보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을 해도 정도가 있죠. 예를 들어서 김명수 후보라는 분은 교육부 장관 후보잖아요. 근데 이런 분이 학위 논문 표절 이걸 한두 번 한 것도 아니라 거의 10여 차례 하거나 표절을 하거나 아니면 대피를 하거나 아니면 비윤리적인 이렇게 그 학문 그러니까 지적인 성취를 이렇게 탈취하는 그런 행위들을 한 거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용납하냐 이거죠. 학생들한테 우리가 그러면 거짓말하지 마라, 훔치지 마라 이런 기본적인 도덕률을 가르칠 수 있냐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지금 내놓고 있는 인사들이 대부분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막장 인사들은 우리가 도저히 봐줄 수가 없다. 눈높이를 아무리 낮춰도 이런 인물을 우리가 봐줄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걸 계속 하겠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들밖에 없어서인지 아니면 한번 엿먹어봐라. 국민들의 기대치를 계속 낮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번 계속 문제가 되는 인사들을 내세워서 국민들의 기대치, 도덕성에 대한 기준을 크게 낮추려 하는 그런 어떤 장기 프로젝트가 가동되고 있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이거와 관련해서 우스갯소리가 있더라고. 박근혜 그녀의 손길만 닿으면 다 죽는다. 데스노트가 되는 거야. 그 수첩이. 제가 아는 차관급 인사들 중에서 집 없고 전세 사는 사람들도 좀 있거든요.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람들을 알고 있는데 이명박 때는 그런 양반들이 이렇게 장관 후보 물망에 올랐어요. 근데 요즘 오르는 사람은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고 김명수는 보니까 난 슬픈 생각이 들었던 게요. 제가 1년에 한 1,000억 원 정도 책을 내거든요. 이 사람은 평생 책을 한 권도 안 냈더라고요. 그리고 교육부 장관을 한다 그러니까 야, 내가 인생을 진짜 이상하게 살고 있구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대학원에 있는 후배들 막 생각이 나가지고서 이게 그 신문의 그 문화일보였죠. 신문 김영 칼럼에 대피를 시키고서 교육 차원이라고 그러는데 상상 초월이더라고요. 지금 대학원이 어떤지 사실은 제가 봐도 너무 뻔하거든요. 후배들 생각나서 막 눈물이 나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우리 김명수 형님이 책을 한 권도 안 냈다면은 그럼 책을 낸 사람은 장관 안 되는 거죠. 김명수보다 낫다는 얘기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낫다는 거지 밑에. 인생살이가 책 쓰고 그러면 안 되고 술 먹고 사람 만나고 이래야지. 또 후배들 시켜가지고 제자들 시켜가지고. 아니 그러면 방송도 직접 하고 있잖아요. 예. 우리가 이게 될 리가 없다니까 이렇게 해서는. 아니 그러니까 그 생각이 진짜 들긴 하더라. 예. 아니 그러면 논문도 대표시키고 칼럼도 대표시키고 하면 이 양반은 도대체 평소에 뭐 한 걸까? 자, 오늘 진짜 할 얘기는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무슨 김명수 평가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또 우리 정성근의 음주 스타일 이걸 짚을 이유는 없고 바로 경제 수장들. 지금 최경환 부총리 후보자와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이 사람들이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호를 당분간 키를 쥘 사람들인데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바뀌는 게 없다. 바뀌는 게 없다. 네, 그래서 박근혜 원래 하고 싶었던 거 플러스 이명박 원래 하던 거. 그렇게 생각을 해요. 최경환은 뭐 원내대표도 하고 그래서 또 혀도 짧고 하는 거. 우리 정부가 왜냐면 그러니까 새정치 민주연합은 헌정치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혀가 두꺼워가지고. 최경환은 아는데 안종범은 누구냐? 뭐 경제학 교과서로 오히려 굉장히 많이 알려진 분이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재정 쪽에서 이제 굉장히 뭐 하여튼 뭐 나름대로는 알려진 분이죠. 네. 그리고 뭐 이제 대선 때는 네. 박근혜 이제 2012년에 맞춤형 뭐 생애 맞춤형 뭐 복지 뭐 이런 이제 그 정책들의 기본적인 컨셉 뭐 이런 것 친박이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친박인데 예. 뭐 어쨌거나 이제 그런 정책 이제 그 얼개들을 만들고 예. 입안했던 뭐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그 지난번 경제팀이 현호석, 조원동 이런 분들인데 이런 사람들에 비하면 어떤가요? 현호석은 예. 이상한 사람이고. 근데 현호석 말은 아무도 안 들어요. 근데 그래서 경제가 그래도 버틴 거라고 생각하는 게 뭐 막 시켜서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은 네. 엉키거든요. 예. 현호석은 자기 말 아무도 안 들을 거 알고 있으니까 예. 립 서비스만 하고 별로 안 시켰어요. 크게 무리도 안 하고. 그랬더니 작년 말부터 경제가 살아난다고 막 그랬잖아요. 실제로 괜찮은 게 저는 현호석 효과라고 생각해요. 현호석 얘기를 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 이상한 사람이기도 하고 그런데 예. 가만히 있으니까 예. 진짜로 경제 살아날 뻔했죠. 조원동은 어땠어요? 조원동 경제수석은 예. 사실 관료들 사이에서는 뭐 평판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 흔히 말해서 이제 관료들 사이에서 실력은 뭐 뛰어난 분이다, 일처리 잘한다, 예. 뭐 균형 감각도 나름대로 있다, 뭐 이런 이제 평판을 많이 들었던 양반인데요. 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료라는 한계가 분명히 있죠. 이분이 노무현 정부 때도 잘 나갔거든요. 예. 그 당시에 이제 재정경제부에서 이제 경제정책국장을 했어요. 재밌는 게 이 양반이 당시에 최경환 당시 이제 뭐 새누리당 의원이죠. 예. 의원을 막 반박했더라고. 노무현 정부 시절 경제정책국장으로서 정부를 비판하는 최경환 의원과 맞짱을 떴더라고. 정권 교체가 된 거네. 내용이 뭐냐면 최경환의 단면을 보여주는 일화이기도 해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 당시에 최경환이 한 2005년 무렵인 것 같아요. 예. 그 당시에 이제 노무현 정부에서 이제 나름대로 많이 빈약하고 그때 뭐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어쨌거나 이제 복지 예산을 조금씩 이제 늘려가는 뭐 예. 그런 단계를 쭉 가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조세 부담률 이제 논쟁이 붙었는데 예. 그 최경환 정부에서는 이거였죠. 우리가 아직 조세 부담률이 높지 않다. 그래서 세금을 조금 더 걷어서 우리가 돈을 제대로 안 쓰고 있는 복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확충해가는 방향이 맞다. 이런 취지로 이제 가고 있었는데 최경환이 OECD 국가들 전체 말고 예. 미국이나 멕시코 같은
유럽과 같은 사민주의 경제를 하는 나라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시장 경제로 볼 수 없으니 미국이나 멕시코하고만 비교해서 조세 부담률을 계산해 보니 한국이 높더라. 그러니까 우리 더 높이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부 입장을 대변한 게 그때 이제 조원동 수석이었죠. 근데 이제는 실세 부총리 또 친박의 충성도가 높은 뭐 과거 노무현 정부 때는 별로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던 그런 최경환, 안종범 이 두 사람이 이번에 경제팀이 됐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그렇죠. 우틸령님 말씀대로라면은 경제가 더 어려워지겠군요. 이분들이 이제 뭘 하면은 힘이 실릴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한국은행이 굉장히 중립적으로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하진 않고. 그러니까 김중수 때 MB 때죠? 예, 근데 계속 있었는데 MB 때는 잘 못하더니 박균희가 갑자기 잘하더라고요. 그건 이제 밑에 사람 얘기를 잘 들은 거죠. 근데 요번에 바뀌면서 한국은행의 중립성이 깨질 것 같아요. 같은 한국은행 총재인데? 아니, 지금 바뀌었죠. 바뀌었어요? 그 전엔 누구였습니까? 김중수에서 지금 이제 이주열 총재로. 그러니까 이제 MB 때 김중수가 박근혜 정권 들어와 가지고 갑자기 잘하더니 그만두면서 새로 한국은행 총재가 된 사람은 완전히. 아니, 그 사람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강성파가 있고, 그러니까 매파와 비둘기파가 있다고 치면요. 매파는 금리를 낮추면 안 된다라는 게 매파고, 비둘기파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를 낮추자. 근데 지금 총재는 그 매파에 조금 가까운 중립이에요. 그러니까 평소보다는 조금 괜찮은 사람인데요. 어쨌든 무서운 장관이 온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이제 거기에 우리가 죽으면 안 된다고 코드 맞추기를 해서 지금 아직 이제 금리를 낮춘다라고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효과는 금리를 낮추는 게 새로운 장관의 효과일 거다라고 그렇게도 보고 있고 제 생각도 그래요. 근데 금리를 낮추면은 뭐가 문제예요? 집을 엄청나게 사라는 얘기죠. 이자가 싸지니까. 조금이라도 싸지니까 여러분이 집을 사세요, 제발. 집 사세요. 그거를 할 수 있는 가장 큰 기관이 한국은행의 금리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8달인가 그 2.5% 계속 붙잡고 있었는데 이게 드디어 내려가요. 그리고 내려가려고 하니까 이제 논리를 막 만드는 거거든요. 인플레이션은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마침 또 요즘 가뭄인데 농산물들이 되게 싸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아마 결합시켜가지고서 그러니까 금리 낮출게요라고 이미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이주열 총재는 굉장히 오랜만에 그 한국은행 내부에서 승진한 사람이고요. 평이 총재, 부총재를 하다가 하여튼 뭐 한국은행 내부에서도 그렇고 또 전반적으로 이렇게 정치 바람을 크게 타지 않으면서 하여튼 뭐 좀 뭐 중립적인 그런 뭐 금리 정책을 가져갈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우띠리 형님도 이야기했지만 이 최경환, 안종범 이 투톱 체제로 가는 게 사실은 이제 친박 또는 뭐 근해노믹스의 이제 본격적인 이제 친정 체제 구축이다. 뭐 이렇게 본다면 이 멀쩡하던 사람들이 그 밑에서 이제 눈치를 보기 시작한다는 게 심각하다는 거거든요. 진짜로 잘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섭거든요. 아니 정말 골 때린 것 중에 하나가 뭐 예를 들어서 최경환 부총리 후보가 아직도 후보자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뭐 과거 이제 뭐 한여름에 도입됐던 그런 이제 뭐 그러니까 부동산 한여름에 이제 도입됐던 그런 규제들을 음동설안에도 계속 유지하면 이렇게 뭐 감격을 준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발언하면서 뭐 주택대출 규제 풀 것처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줄줄이 이제 다 바뀌는 거죠. 뭐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그 다음에 한국은행은 총재가 직접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국회 이제 답변서 이런 데서 전에까지는 뭐 주택대출 규제 풀면 안 된다 또는 뭐 푸는데 신중해야 된다 이런 답변을 하다가 뭐 경우에 따라서는 풀 수도 있지요. 뭐 조금 더 융통성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의 답변을 줄줄이 내는 거예요. 야, 영혼이 없어서 그렇지. 빈다라는 말이 딱 이때 쓰는 거죠. 아니 근데 한국은행은 뭐 헌법적으로 보더라도 독립체 아닙니까?
독립체인데요. 근데 왜 이렇게 실제로 눈치를 봐요? 현실은 다르죠. 금통위원장이 이제 구성될 때요. 예. 실제로는 이제 무슨 뭐 민간 부분 뭐 그다음에 어디 돼 있는데 예. 그런 거를 청와대에서 상당히 영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표 자체가 청와대에서 만들어야 쓰는 표가 더 많아요. 그리고 총재 자체가 이 청와대로부터 아니다라고 하기 어려운 위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맘먹 흔들려고 하면은 금통위 자체를 흔들 수 있죠. 그래서 그게 청와대 남산 출장소인가 그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남산 출장소. 그런 말들이 출장소 개념 같은 거다라고 그렇게들 얘기를 해요. 예. 지금 저 최경환 부총리 후보가 후보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두 단어 때문에 어마어마한 그 핫 이슈의 중심이 됐습니다. 바로 LTV, DTI인데 LTV 얘기했더니 이게 무슨 텔레비전 방송 이름이냐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말이죠. 예. LTV, DTI 뭐 저처럼 경제를 잘 모르는 사람들로 쉽게 얘기해서 갚을 수 있을 만큼 돈을 빌려주는 그런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거 사실 낙검사에서는 한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 100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한 내가 기억하기에 서너 번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강연 갈 때마다 뭐 이렇게 이 용어가 나와서 물어보면 근데 실제로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또 설명을 좀 드리고 가야 되는데 LTV라는 건 영어로는 이제 loan to value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집값 대비해서 융자액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5억짜리 집인데 3억 원을 대출했다. 그러면 이제 LTV 비율이 60%가 되는 거죠. 집값 대비해서 대출액의 비율. DTI는 뭐냐? DTI는 debt to income ratio. 그래서 이제 소득에 대비해서 빚의 비율을 나타내는데 연봉이 5천만 원인 사람이 그해 원리금 상환액이 2천만 원을 쓴다. 그러면 이제 이게 DTI 비율이 40%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이제 LTV하고 DTI는 어떻게 적용하고 있느냐? LTV는 수도권은 50%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비수도권 지방은 60%로 돼 있습니다. 뭐 금융권별로 약간 차이가 있긴 한데 대체로 그렇고요. 그다음에 DTI는 수도권 이외 지역은 아예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 부동산 같은 경우에 2009년 이후로 막 그 과다한 빚을 빌려서 지금 부동산 투기가 일어났던 것도 한편 DTI 규제에 적용을 안 해서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어쨌거나 DTI 비율은 그런데 DTI 적용을 수도권에서만 하고 있는데 서울은 40%, 그다음에 이제 서울 제외한 경기, 인천은 50%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자, DTI 지금도 40, 50%면 50%다. 그러면 집값이 예를 들어서 집값이 아니라 연봉이 5천만 원인 사람이 빚 가운데 2,500만 원을 1년에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생활이 되겠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대출 규제를 더 완화하겠다. 그럼 그건 제정신 아닌 거죠. 은행들 평가를 보니까 은행 얘기가 제일 정확하더라고요. 일단 이걸 풀면 은행이 자기가 부실채권이 늘어요. 은행이 안 좋아하는데 그 얘기를 돌려서 말하는 게요. 지금 전면적으로 풀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청년들 혹은 이 프리랜서들 풀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프리랜서들은 자기 소득 증명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완화시키겠다는 거랑 젊은 사람들 집사라고 하는데 은행 얘기가 그거더라고요. 아니 근데 5억 원짜리 집을 젊은 사람한테 이거 풀어준다고 사겠냐. 그러니까 실효가 별로 없을 거다라는 게 은행 쪽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징적으로 하는 얘기지 아무 변화도 생기지 않을 거다라는 게 은행 실무자들 의견이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게요. 그 2012년에 이미 그 DTI 규제를 한번 완화를 했어요. 그 적용하는 걸. 그때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뭐 이명박 내수 침체가 된다 막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하고 뭐 여러 사람들 모여서 뭐 청와대에서 7시간 뭐 끝장 토론을 했잖아요. 7시간인가 뭐. MB가 그랬어요? MB가 한번 했어요. 근데 뭐 사실상 거의 막장 토론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나온 게 이제 DTI 규제 완화해 준 거였거든요. 그게 이제 정확하게 청년들한테 DTI 규제 적용을 이제 완화해 주는데 어떻게 해 주냐 하면 10년 후에 이제 젊은 사람들은 지금 소득은 낮지만 10년 후에 소득이 높아질 수 있으니까
그 10년 후의 미래소득을 그 DTI 규정에 이제 포함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어쨌든 빚져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연봉 2천만 원이라도 10년 후에 한 뭐 4천만 원으로 늘어날 수 있으니 그거 합산해서 평균 내서 한 3천만 원 기준으로 빚을 빌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런 건데 그 사이에 직장에서 잘리면 어떡하나요? 아니 그러니까 골 때리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아까 이제 우띠리 형님 이야기했듯이 그렇게 해서 별로 거기에서 대출 받았던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2012년 이후로 대출을 받은 연령대를 보면 그래도 30대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받긴 했어요. 그 이전에 비해서.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약간의 효과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집값이 오른다거나 그렇지는 않죠. 결국 이제 하우스 푸어만 늘어나는 거고요. 아니 글쎄 그러니까 그 얘기가 결국 가계 부채가 더 늘어난다는 얘기고 뭐 우리가 전에 그런 표현도 했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그 똥이 쌓여가지고 언젠간 터진다.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자문하러 올 때 제가 예. 기준으로 얘기하는 게요. 예. 지금 한국 이제 거치식이라고 하는 그런 특수한 형태로 돈을 빌리는데 예. 5년 내에 자기가 상환할 자신 있으면 빌리고 5년 내에 상환할 수 없는 거는 하지 말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정도라고 해야 안정적이지. 네. 20년 동안 갚으면 된다. 자기 인생이 노예라니까요. 그렇지. 20년 동안 지금 소득이 그대로 유지될 거라고 이 불확실성 시대에 어떻게 믿냐 이거지. 그다음에 실제로 악성 채무인 사람들이 그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고 중산층인데 이 거치식이라고 하는 거는 5년 동안은 그냥 이자만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년, 3년 그리고 그 후에 원금을 갚는데 5년 후에 원금을 갚는 게 아니고 갈아타기라는 걸 해요. 그래서 다른 금융기관에 그대로 옮겨가는 거거든요. 예. 다시 5년을 갚는 거거든요. 10년이 지나도 원금은 하나도 안 줄고 이자만 갚은 거거든요. 그걸 4번 하면 20년이에요. 인생이 나가는 거라니까요. 네. 그 갈아타기라는 걸 하면서 버티고 있는데 좋은 건 아니죠. 이게 거치식 대출 구조가 왜 위험하냐 하면 이게 원래 자기가 이제 대출을 빌릴 때 그 상환 능력이 자기가 되는지 또 그리고 이걸 자기가 빚을 감당할 수 있는지 이걸 사람들이 따져봐야 되는데 거치식이라는 건 이걸 사람들한테 착각을 심어주거든요. 3년 내지 5년 동안은 자기가 그냥 뭐 한 달에 예를 들어서 몇 억을 빌려도 그러니까 한 3억을 빌렸다 쳐도 한 달에 이자 내는 게 요즘 같은 금리로는 뭐 70만 원, 8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한 월에 한 4,500 버는 사람들은 조금 허리띠 질라매면 감당할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걸 거치 기간이 끝나고 진짜 원리금을 이제 동시 상환해야 되는 단계가 오면 이게 막 250만 원, 300만 원씩으로 불어나는 거예요. 근데 생활이 되겠냐고 이게. 그렇지. 근데 지금 거치 기간이 계속 이제 도래하고 있는데 금융당국에서 이걸 계속 이제 갈아타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6년째. 예.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자만 내는 사람들이 지금 70%가 넘어요. 어이구. 그러니까 원리금을 갚을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계속 이렇게 갈 수 있느냐? 가기 어렵다고 저는 보는 거고요. 근데 이런 와중에 은행권은 이 상황을 즐기고 있지는 않을까요? 아니요. 거기도 이게 나름대로 불안하고 있어요. 악성 채무라서 이건 이를테면은 그 브랜치라고 그러죠. 그 지점별로 또 이거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은행 전체하고 상관없이 자기가 있는 지점에서 이런 악성 채무가 생겨서 문제가 되면은 그 지점장이 날아가요. 근데 그러니까 제1은행권, 그러니까 은행이죠. 제1금융권이라 하는 데서는 지점별로 관리를 하거든요. 그리고 제2은행권에서도 좀 해요. 그래서 그냥 정부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박수 치고 그거 있지는 않거든요. 악성 채무가 자기 그러니까 성과 평가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권에서 별로 안 반가워하는 게 주라고 정부 시키면 안 줄 수는 없는데 그렇게 해봐 자기 악성 채무 관리 성적이 나빠지니까 그건 별로 안 좋아하죠. 그 언론에서 이제 그냥 이제 공식적인 입장들만 보도가 되니까 사실 내부 분위기를 독자들이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는데 실제로 주택 대출 규제에 관해서 그 금융 쪽을 맡고 있는 금융위원회 또 뭐 그하고 이제 공동으로 움직이는 반민 반관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 그다음에 한국은행 또 기획재정부 이런 쪽은요 사실 주택 대출 규제를 찬성하지 않습니다. 내부 관료들이 대체로 오히려
찬성하는 쪽을 또라이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제가 그 금융감독원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강연을 하고 왔는데요, 얼마 전에. 아니, 형님을 왜 불러요, 거기서? 그러니까 나도 그게 신기하더라고. 근데 한편으로는. 노조에서 부른 거 아니야, 혹시? 노조도 아니더라고. 노조 아니야? 이게 그 고위직급에서 나를 불렀더라고. 이게 제가 사실은 꽤 인정받아요. 우리 좀 쉬었다 할까, 그럼. 인정받는 분이 계속 하시고. 난 무슨 이야기 했냐, 이거. 그래서 그 강연하면서 이제 주택대출 규제 이야기가 당연히 나왔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정말 찬성하는 사람들 있냐. 이게 최경환 부총리가 주택대출 규제 풀어야 된다고 하는데. 당신들 찬성하는 사람 있냐? 그랬더니 단 한 사람도 손 안 들더라고. 물론 뭐 위에 눈치 보느라고 그랬을지도 모르나 그게 저도 평소에 이제 그 듣는 이야기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융이나 금융감독원이나 뭐 이쪽 사람들은 직접 이제 그 업무를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절대 찬성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근데 왜 그렇게 되느냐 그러면 왜 자꾸 푸는 쪽으로 가느냐? 국토교통부가 이제 건설족들 물인데 이쪽은 이제 계속 풀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건설업계나 부동산업계 이제 영향을 받아서.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정치권의 실세, 최경환 부총리 같은 사람이 그래서 막 지르는 거예요. 뭐냐면 이 사람은 정치인 출신이기 때문에 표를 계산하잖아요. 그럼 지역에서는 당연히 새누리당 찍는 사람들이 그 부동산 가격 올려달라는 사람들이 많고 그 사람들 보고 이제 지금 신호를 보내는 거죠. 우리 올려줄게. 그래서 주택대출 규제 풀어줄게. 이렇게 나가는 거고 특히 저는 이게 730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좀 계산된 측면도 상당히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아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 주택대출 규제 뭐 본격적으로 풀기도 어렵고 또 조금 더 느슨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가 크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 재보궐선거 앞두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실세 이 정치권 출신 이제 부총리 후보가 오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질러대는 거죠. 아니 그렇다면은 DTI 또 그 LTV 규제를 대폭 풀어도 금융권에서 별 반응이 없다. 그러면 하나마나 한 건데 결국 정부는 우린 할 일 다 했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어떤 전시적인 그런 규제 완화를 한다는 건가요? 앞둔 쇼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어쨌거나 뭐 하도 이제 뭐 집값 받쳐달라, 떠받쳐달라 이런 요구들이 많으니까 할 만큼 했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은 그 과시형 측면도 있겠죠. 실효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하여간 은행에서 대출할 때 대출 심사를 해요. 그래서 DTI나 LTV 딱 밸류가 있더라도 그거대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밑에 더 깎아요. 실제로 줄 때는. 그 사람 신용도와 여러 가지를 평가를 해보고 또 인상도 보고. 왜냐하면 그 부채 그 대출계에 있는 사람은 그 대출이 문제가 되잖아요. 자기가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공무원하고는 다른 게 은행은 민간이잖아요. 그 사람의 실적에 계속 따라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지점을 옮겼어도 제가 이랬다라고 하면은 그 회사 내에서 그냥 계속 관리가 되는 거니까 공무원은 그냥 떠나면 그만이잖아요. 그냥. 아니 근데 이제 최경환 후보자가 LTV, DTI 뭐 이 규제를 완화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 이렇게 해서 새누리당이나 최경환 부총리가 거둘 수 있는 이익이란 게 뭔가요? 표? 누구한테 표를 얻죠? 집 가진 사람. 집 가진 사람들. 집 많이 가진 사람. 집 많이 가진 사람들. 아니 선거 끝나고 나면 맨날 뭐 기득권 언론에서 이런 분석이 나오잖아요. 분석이라고 하기도 참 웃기는 거지만 뭐 새누리당이 집권당이 이렇게 집값을 올리겠다는 확실한 신호를 안 줘서 그렇다. 그래서 집값 떨어진 뭐 서울 지역에서 뭐 이렇게 야당한테 패했다. 뭐 이런 식의 뭐 황당한 분석들을 내놓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정하게는 뭐 집값에 따른 그런 이제 뭐 표심이 좌우되는 측면도 있고 뭐 예를 들면 지금 이번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도 그 정몽준이 처음에 막 내놔서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막 지지율 치고 올라왔던 주제가 뭐냐면 개발 공약이었잖아요. 서울 시내 한 30군데를 무더기 개발하겠다. 그러니까 실제로 표가 좀 움직였거든요. 적어도 뭐 그쪽 표가 결집되는 현상들은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그런 것들이 많이 꿈틀대고 있는 거고 지금 부총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노리고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 약간 큰 시각으로 보면은 일본이 92년부터 성장률이 뚝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90년에 일본이 주식이 확 빠져요. 그러니까 니케이 지수가 그 전에 비해서 뭐 거의 반토막 나거든요. 근데 그때도 땅값이 올라가요. 그래서 91년도에 땅값이 클라이맥스 찍거든요.
그러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고 해서 떨어지기 시작하는 92년이고 그때부터 20년간 저점에 있거든요. 근데 그때 일본이 한 거랑 최경환이 하고 싶은 거랑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20년간 죽었나 보다 이런 예.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이 자기네들이 뭐 몇 달 전에 했던 말도 완전 뒤집어 버린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어쨌거나 10년 뭐 연설을 하면서 네. 가계부채 문제를 해소하겠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그때부터 저는 웃기고 있네 그랬지만 결국 웃기는 짜장이 되고 있는 게 뭐냐면 LTV DTI 같은 주택대출 규제를 풀면서 그다음에 집값을 떠받치면서 가계부채 문제를 해소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아카일로를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더니 노무현 정부 화랑기 때도 가계부채가 202조 원 늘어난대. 이명박 정부 때 부동산 침체기인데도 막 마른 수건 쥐어짜듯이 계속 빚내서 집 사라 그러니까 한 285조 원 늘어났거든요. 네. 근데 박근혜 정부 지금 출범한 지 1년 반 가까이 되지만 이제 그 가계부채 통계는 한 1년 하고 이제 한 분기 더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 속도로 계속 가면 이명박 정부 때 늘어난 가계부채보다도 한 뭐 10% 이상 가계부채가 더 빨리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도 가계부채 비율이 OECD 평균 한 135%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지금 170% 넘어섰거든요. 예. 거의 뭐 OECD 선두권인데 예. 여기서 이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더 부추기겠다 그러니까 네. 아까 뭐 형님이 누굽니까? 현호석은 뭐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그로테스크한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 정신세계가. 예. 지난 대선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가계부채 대책 공약 발표. 가계소득은 늘지 않는데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하면서 많은 가정이 높은 이자와 원리금 상환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비은행권 가계 대출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까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가계부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시기입니다. 부채 문제는 도덕적 해이와 형평성, 실현 가능성 등 다양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원칙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3가지 원칙에 따라 가계부채 문제를 접근하겠습니다. 첫째, 채무자 지원은 자활 의지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겠습니다. 모든 채무자를 무원칙하게 지원하지 않고 스스로 일어서려는 채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자활 의지가 있고 자구 계획을 이행할 용의가 있는 분들을 선별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둘째로 금융회사도 손실을 분담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부실화는 부실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도 책임이 있는 만큼 부실화된 대출의 손실을 채무자와 금융기관이 함께 분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선제적 대응으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겠습니다. 대출이 완전히 부실화돼서 금융시장과 금융기관이 심각한 타격을 입기 전에 금융위기에 미리 대비하겠습니다. 가계 부채를 줄여준다. 뭐 구멍가게에서 부채를 많이 팔아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춥다. 대통령의 눈물 몇 방울에 이미 완전히 침몰한 세월호는 또 한 번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수학여행을 가던 길이었는데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전원이 다 구조됐다는 소식,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군 당국은 해군 함정들은 물론이고 육군과 공군까지 동원 가능한 모든 전력을 침몰 사고 현장에 급파했습니다. 그 담화 내용을 보면요, 예상을 뛰어넘은 일종의 국민들한테 좀 충격을 좀 준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대통령의 이제 담화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유병헌 씨의 도피를 돕다가 체포된 30대 여성 신모 씨의 모발과 순천 별장에서 가져온 체액이 묻은 휴지의 DNA 검사 결과가
언론이 사회의 공기라고요? 갈 길을 잃어 표류하면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완벽하게 독립한 협동조합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돼 썩지 않도록 계속 커가도록 힘이 돼주십시오. 조합원 가입은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Yeah. 명함 내밀만한 일자리 따기 마치 구름낀 하늘에서 별자리 찾기 중국산 찐살 먹고 망가진 장기 올라간 기름값만큼 무거워진 차키 왜 1년 365일을 땀 흘려 노력해도 불행해지는 거지 내 삶은 러닝머신 죽어라 달려봐도 왜 늘 제자리인 거지 속고만 살았던 우리 눈높이가 만든 모피아들의 유토피아 삐뚤어진 글씨만 찍는 윤전기가 던진 낚싯대에 걸린 물고기가 바로 우리 늘 낚이지 그러니까 한 바퀴지 문제는 경제의 자리에서 밝히지 여왕벌 누나와 선오용띠리가 들려주는 이야기 나는 꼽살이다 정치는 쫄지마 경제는 속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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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는 쫄지마 경제는 속지마 속지마 나는 꼽사이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김미화 누님은 여왕벌 김미화 누님은 미국에 가신 관계로 저희가 한국에 남아서 이 조국의 경제 현실을 조국 선생이 경제도 했네. 조국 선생하고 친해요. 아, 참. 조국 교수가 새로 책을 내셔서 이렇게 책을 보내왔는데. 아주 표지가 죽이대. 표지가 너무 섹시해. 네. 그래서 내가 교수님 읽어보고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딱 이랬는데. 네. 아직 소개를 못하고 있어요. 소개를 도저히 못하겠어. 나는 왜 법을 공부하는가. 뭐 이런 제목인데. 좀 남자스럽죠. 이거 뭐 초콜릿 주는 거예요, 이거? 이거 사면은? 이거 뭐 별걸 다 주네요. 예. 자, 환율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오늘 저 환율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오틸 형님이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시는데 좀 줄여서 우리가 이제 하라 된 시간이 한 20여 분 남았으니까요. 20분밖에 안 남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2부 시간은 그렇습니다. 그냥 크게만 말씀드리면요. 예.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 예. 성장률이 5%였거든요. 예. 그때 마지막 환율이 960 얼마인가를 이명박 정부에 넘겨줬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개입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고 경제가 괜찮을 때 한 960, 940 정도가 노무현 때 우리가 본 거거든요. 예. 920까지 내려갔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명박 정부한테 넘겨줬는데 예. 이명박 정부가 그거 싫다 그러고서 인위적이라고 하지 않을 도리가 없을 정도로 막 개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1,200원, 1,300원 막 그렇게 했어요. 예. 그래서 미국에서 간접적으로 한국은 잠재적 환율 조작국이다. 그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항의도 하고 그때 이제 막 위안화 환율 조정 얘기 나올 때 은근슬쩍 한국도 다르지 않다. 미국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950원, 960원 정도가 한국의 그냥 펀더멘털로 볼 때 예. 노무현 때 우리 경험한 것처럼 그 정도가 자연스러운 환율이라고 보면은 그동안에 인위적으로 올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이건데 그렇지만 이제 그거 속도 너무 빠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보완책 같은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게 제 기본 생각이에요. 예. 지금 뭐가 문제인 거예요, 이게?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금 뭐 손대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환율이 지금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사실 봐야 되거든요. 이걸 이제 그 기득권 언론들 뭐 특히 경제지 같은 데서 매경, 환경 이런 데서 예. 환율 떨어지면 수출 대기업들 예. 그 뭐 수출 생산성이 나빠진다. 네. 뭐 그래서 한국 경제가 금방 위기 날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네. 표현도 잘 보면 뭐 환율 폭탄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예. 근데 거꾸로 따지면 뭐 2008년, 9년, 10년 우리가 1100, 뭐 낮아도 1100원대, 1200원대 그런 환율을 계속 유지했잖아요. 예. 근데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수입 물가 뛰고 또 중간에 생산자 물가, 원자재를 많이 써야 되니까. 그게 이제 최종 소비자 물가에도 반영이 돼서 우리가 이제 물가가 그때 2010년 막 11년 이럴 때 되게 많이 뛰었던 거거든요. 한편으로는. 예.
그런데 그때 국민들이 느꼈던 건 그럼 환율 핵폭탄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뭐 이게 사실은 지금도 뭐 환율 하락한다 그래서 원화가 강세된다 이렇게 이제 막 떠들고 있지만 네.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 920원, 930원까지 갔을 때가 있었는데 예. 그때 비하면 여전히 수출 대기업들 입장에서 나쁘지 않은 거거든요. 예. 근데 이걸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처럼 그리고 환율이 뛰면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소비자 물가가 결국 올라가면 예. 사람들 가뜩이나 소득이 안 늘어나는데 물가가 올라가니까 소비를 줄이겠습니까? 늘리겠습니까?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내수 침체가 오는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걸 오히려 이제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내수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되는데 계속 이제 대기업들 입장에서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나는, 그러니까 난리 날 것처럼 이렇게 이제 좀 뭐 공포 분위기까지 조성하고. 아니, 과거의 경험을 보면은 어쨌든 우리가 환율이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였을 때요. 그때 성장률이 이 최근에 가장 높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망한다고 하는데 예. 망하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이득 보는 사람도 분명히 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국민 경제 이게 나쁜 거냐라고 하면은 실증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예. 환율은 뭐 930원, 940원 가고 그럴 때도 우리가 성장률 5%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금. 이게 일단 600원, 700원 이른다 그러면은 이건 어디선가 작전이 걸린 거고 심각한 거니까 뭘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예. 지금 이 정도는 속도가 좀 빠르지만 이게 자연 이자율이나 자연 환율 같은 거를 확 벗어나는 거냐? 그럼 그렇게는 안 보인다 이거죠. 예. 그 조금 더 긴 흐름에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경제 이 개발을 시작한 1960년대부터 예. 그때 1달러당 환율이 얼마였냐면 240원에서 출발했어요. 이게 240원에서 지금 계속 뭐 400원대 갔다가 600원대 갔다가 800원대 갔다가 뭐 외환위기 거치면서 막 1000몇백 원씩 올라갔다가 2000년대 이제 쭉 조금 뭐 내려가서 920원대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경제위기 핑계 뭐 빌미로 해서 한 1300원대까지 올라갔다 다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다른 나라들은 그러니까 이 경제 발전을 할 때 특히 동아시아 국가에 뭐 이렇게 홍콩, 싱가포르, 일본, 대만 뭐 이런 나라들 쭉 보면 예. 환율이 오히려 계속 떨어져요. 즉 자국의 화폐 가치가 강세를 띈다는 거죠. 원래는 그게 정상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제 발전을 한다라는 건 그만큼 그 나라 경제가 이렇게 좋아진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 예. 그러면 그 나라 경제가 좋아지면 그 나라 화폐 가치가 올라가는 게 정상이거든요. 예. 근데 우리는 거꾸로 계속 큰 흐름에서 보면 화폐 가치를 계속 떨어뜨려서 이렇게 경제 성장을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화폐 가치를 떨어뜨려서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뭐 계속 이제 소비자로서 국민들이 부담을 더 지게 하면서 수출 대기업들, 수출 더 해외에서 이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줘서 수출 잘 되게 해준다는 식으로 그렇게 계속 이제 수출 대기업들 먹여 살리는 방식으로 성장을 해온 거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뭐 수출하면 뭐 내수도 산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이제 그게 끊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수십 년 동안 해온 방식이라고는 하나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가야 되나 언제까지 환율을 계속 떠받쳐주면서 가야 되나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근본적인 검토를 해야 되는 시기죠. 예.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한국 경제가 커졌잖아요. 예. 개입하고 싶어도 개입할 수단이 점점 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92년인가 93년인가 파운드화 폭락 때 그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파운드가 확 떨어지는데 옆에 있던 국가인 이제 프랑스가 그 며칠 전에는 자기네 외환 보유액이 역대 최고라고 그랬거든요. 한 일주일쯤 이렇게 환시장에 개입하더니 거의 빵원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 규모가 되면은 진짜로 개입해봐야 먹잇감만 되고 일주일도 버티기 어렵거든요.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도 이거 쏟아내기 시작하면은 꽝이에요. 그러니까 수단이 별로 없어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뭐 세월호 참사 이후에 국가 위기 대책이라든지 혹은 뭐 각종 경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눈속임, 과시용, 전시용 이런 걸로 봐도 되겠네요. 우리가 이만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의도가 아닌지. 그러니까 환율은 지금 상황에서는 건드리기보다는 그냥 놔두는 게 낫죠. 근데 물론 뭐 환율이 이제 너무 빠르게 떨어진다거나 너무 빠르게 오른다거나 이런 건 이제 분명히 개입을 할 필요가 있는 그 안정성은 일정한 수준에서 이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뭐 상대적으로 이렇게 비교적 빠른 속도라고는 하지만 아주 급변동한다라고 하기까지는 좀 이러거든요. 예. 그리고 이게 지금 그렇게 환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것도 한편으로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환율을 너무 높은 수준까지 계속 이렇게 받쳐왔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떨어지는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이야기가 사실 좀 길어질 수 있는데 이거 괜찮아요, 형님. 편집하면 돼. 한번 3분짜리 그거 쓸까? 그 미국에서 출구 전략을 지금 썼다가 이제 양적 완화 정책을 썼다가 이제 출구 전략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전 세계에 이제 풀었던 돈들이 이제 이 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미국이 생각보다는 그 빠르지 않은 속도로 지금 이제 출구 전략을 쓰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신흥국적으로 미국에서 풀려나왔던 돈들이 이제 뭐 인도라든지 인도네시아 뭐 이런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 브라질 이런 이제 신흥국들의 투자하러 막 들어갔다가 예. 이제 빠져나올 때가 된 거죠. 빠져나올 때가 됐는데 생각보다는 미국에서 이제 빨리 이제 양적 완화 이제 그러니까 출구 전략을 쓰고 있지 않으니까 예. 중간 기착지가 필요한 거예요. 예. 거기가 이제 한국인 셈이죠. 한국이고 또 어쨌거나 지금 불황형 흑자이긴 한데 수출에서도 굉장히 대규모 이제 경상수지 흑자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달러 돈들이 계속 이제 들어오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한국의 화폐 가치는 사실 높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어차피. 예.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그 펀더멘탈이라는 게 어쨌거나 그 환율을 결정하는 이게 큰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어서 그런 건데 이거 자체가 굉장히 뭐 큰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가는 건 사실 바람직하지는 않죠.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 경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근데 사실 이렇게 경쟁력을 높이지 않으면 안 되는 외부 조건이 생겼을 때가 창조가 발생하기 제일 좋은 순간이거든요. 혁신 창조가 딱 벌어지는 순간이 오니까 너는 무서워서 못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창조 얘기를 가겠다. 대통령이 자기가 얘기했던 대로 가면은 이 조건을 두고 그다음 다른 식의 이제 비환율 지원 같은 것들을 뭐 R&D를 조금 더 도와준다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창조가 일어나게 하는 게 원래는 정상적인 국가가 가는 길이죠. 요 이야기만 좀 덧붙이고 싶은데 얼마 전에 삼성전자 뭐 이제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한 걸로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닝 쇼크? 네. 네. 그 어닝 쇼크의 상당 부분이 사실 환율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계산을 해보니까 지난해 4분기에 이제 갑자기 한 8조 원대로 영업이익이 확 줄어들었는데 분기 영업이익이 그때 삼성전자 그 환율 효과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달러당 1,000원일 때 하고 1,200원일 때 수출할 때 그 달러로 하는 건 똑같을지 몰라도 이걸 우리가 영업이익으로 잡을 때 매출이나 영업이익으로 잡을 때는 원화로 환산하잖아요. 그러면 같은 1억 달러어치를 수출해도 1,200원일 때가 훨씬 그 영업이익이 많이 생기는 거죠. 매출도 커지고. 근데 이게 이제 환율이 떨어진다라는 건 그만큼 이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이제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원화를 계산했을 때. 근데 그게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해서 한 7천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발표된 2분기는 한 1조 1천억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수조 원 정도의 그런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데서 2, 3조 원 줄어드는 데서 환율 효과가 이만큼 크다는 거죠. 근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동안 1,200원, 1,300원 갔을 때 정상 환율보다 굉장히 높았을 때 삼성전자 또 현대자동차가 득본 게 얼마나 되냐는 거죠. 근데 그건 거꾸로 이야기하면 소비자들이 국민들이 소비자로서 막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일단 내가면서 기름값 비싸지고 그렇죠. 뭐 장에 가서 10,000원, 20,000원씩 더 센 게 사실 삼성전자의 수출 보조금으로 지원한 효과가 있었던 거죠. 알겠습니다. 예. 뭐 잘 편집하면 됩니다, 형님. 아니 근데 이게 좀 설명이 필요한 이야기를 아니, 짧게 하려니까 참 어렵다.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저기 해외여행 가본 사람은 금방 알 거예요. 해외여행 가기에 편한 국민이 되는 나라가 맞지. 이 나라가 가난해져서 환율 자체 높아지면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많이 오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외국 가기 어렵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외국 가서 잘 노는 게 전 예. 세계 모든 나라가 했던 경제 발전 방식인데 네. 한국만 거꾸로 왔던 거죠. 예. 잘 살면 잘 살수록 외국 가서 쓸 돈이 더 없어지는 그건 아니라 이거죠. 네. 안 건드리는 게 최상이다. 아니, 지금 문제 없다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짧게. 이거는 한 2분 정도 할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분. 위스콘신 인맥. 뭐가 문제입니까? 제가 위스콘신 인맥인데 그 막내 동생이 위스콘신 나왔거든요. 예. 그 동생이 아니 파리 10대가 아니세요? 그건 저거 제 동생. 동생분이. 그 미시간하고 위스콘신이 있는데 어디를 갈까 예.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네. 위스콘신 가라. 비슷비슷하거든요. 미시간이라. 근데 위스콘신 쪽이 공무원들 조금 더 많이 갔어요. 그리고 조금 더 정부 쪽에 관련된 학자들도 많이 가서 냉정하게 판단해 보면은 위스콘신 나오는 게 유리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위스콘신 사람들이 이제 너무 그렇게 많이 가니까 자기네들끼리 뭐 동문회도 하고 막 그러나 봐요. 이렇게 또 많이 간 데가 특정 분야로 좀 좁히면은 이제 델러웨이 같은 데가 있고 시카고 같은 데 가기가 어려워서 네. 생각보다 시카고 출신이 얼마 없어요. 근데 이번에 그 박근혜 정부의 그 인맥들이 위스콘신이 많다고요. 근데 이 반대편 쪽에도 많아요. 반대편 쪽도 많고. 그러니까 많이 간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아니 근데 이게 정부의 그 경제 요직을 이렇게 위스콘신 그러니까 일변도로 그 임명하거나 하여튼 포진하게 된 건 유례가 잘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최경환 부총리부터 그렇고. 잠깐만요. 나 김진표도 위스콘신 나오잖아요. 안종범도 지금 그렇고. 그다음에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지금 정책위 부의장이잖아요. 그 양반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 뭐 대표적인 친박계인 이제 유승민 의원이 또 위스콘신이고. 맞네요.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네. 장관도 그렇고. 방한남 고용노동부 장관도 위스콘신이고. 김진표도 위스콘신 맞죠? 네. 제 기억으로 그러니까 그래요. 이게 너무 그 한쪽 항맥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건 좀 어떤 면에서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이제 그 집단 사고라고 표현을 하는데 너무 같은 생각을 하거나 너무 이제 그 비슷한 연고로 해서 이렇게 맺어진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면 그 다른 부분을 못 본다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경제 정책을 결정할 때도 이런 조금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서로 이제 문제점들이 없나 서로 보완하거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일정하게 작동해야 되는데 너무 한쪽으로 확 쏠려버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위스콘신 인맥만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 사실 이 사람들 대부분이 한편으로는 TK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뭐 안종범, 최경환은 사실 제 고향인 경북 경산 출신입니다. 고향 마을에 완전히 막 플래카드 걸고 난리난 모양이더라고 완전히. 최경환 시대에 한 자리 해. 기회가 왔네. 우리가 남이가. 안 친해. 난 우리가 남이야. 아니, 고향 사람 친하고 안 친하고 어딨어요? 아니 여튼 그러니까 다 TK 쪽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쩜 이렇게 다 위스콘신 나온 사람들이고 다 어쩜 TK만으로 이렇게 딱 일부러 그렇게 만들려고 그래도 어려울 텐데 이렇게 만들었다는 건 사실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노무현 정부 때 코드 인사 그랬잖아요. 코드 인사가 이 정도로 세지 않았거든요. 아니, 근데 최근에 보면은 특정 분야의 특정 대학을 나온 그 외국에 그런 경향성들이 좀 생겼어요. 그게 견제와 균형 혹은 뭐 공평한 이런 거하고 조금 반대로 가는 거죠. 자, 오늘 나는 꼽살이다 호미시 편은 순학진로님께서 미국에 가 계시는 관계로 저 용띠리 진행을 했는데요. 역시 누님이 계셔야 합니다. 오늘 낙곱살은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김미화 누님의 책 웃기고 자빠졌네 중에 한 구절로 방송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구절은 누님이 인권위원회 홍보대사직 그만두면서 쓰신 겁니다. 그러나 서서히는 바뀌겠지. 그렇겠지. 그런 희망마저 없다면 이 세상 사는 게 너무 씁쓸하지 않겠는가. 세상 맛을 보다 보니 그 맛이 고소하기도 하고 찝찝하기도 하고 때론 씁쓸하기도 하다. 그래도 다행이다. 달콤한 맛도 가뭄에 콩나듯 껴있기는 하니 말이다. 쓴맛 뒤에는 달콤한 맛이 배가 된다는 사실이 날 다시 일으켜 세운다. 누님이 오래 사셔서 뭔가 그 인생의 통찰력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 요즘 답답해하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대통령 말 안 통하지요. 대통령의 인사를 보면 어디서 저런 인간들만 데리고 왔나 한숨만 나오지요. 여당은 세월호 참사를 두고도 어떻게 하면 덮고 막아볼까 이공리에 열을 올리고 있죠. 이럴 때 국민들 편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할 야당은 무기력하지요. 우리의 살림살이는 날이 갈수록 팍팍해져 가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면 이 세상이 바뀔까 나아질까 계속 더 나빠지는 것은 아닐까. 갑갑하고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요. 그래도 세상은 서서히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누님 말씀처럼 답답하고 씁쓸한 세상이지만요. 가뭄에 콩 나듯 달콤한 맛도 끼어 있을 겁니다. 오늘 호미 10회를 맞은 저희 낙곱살도요. 답답하고 씁쓸한 세상 속에서 달콤한 맛으로 여러분을 위로해드리고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더더욱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형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